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같이 해볼 실험은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입니다. 밀리컨의 유적 실험이라고도 하죠. 우선 밀리컨이 왜 이런 실험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과학자 톰슨은 비전하량 측정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죠. 이때 음극선관을 이용했는데요. 음극선관은 크룩스관으로 알려진 장치인데 진공 상태의 유리관에 양극과 음극을 연결한 후 고전압을 걸어주면 뭔가 작은 알갱이, 즉 미립자 같은 것이 음극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관찰하게 된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를 음극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음극선 미립자 앞에 물체를 놓으면 그림자도 만들고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걸어주면 휘기도 하고 작은 금속 팔랑개비를 넣어두면 미립자가 팔랑개비를 돌리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극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것들이 전자기장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전하를 띤 아주 작은 알갱이인 것 같고 또 앞에 놓인 팔랑개비를 돌리는 것을 보면 팔랑개비에 충돌하는 질량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톰슨은 이 음극선관 실험을 통해서 전하량을 질량으로 나눈 E by m이라는 물리량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전하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질량도 얼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비율만 실험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재 알려진 가장 정확한 값은 이와 같습니다. 그 크기가 10의 11제곱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이 미립자의 전하량은 질량보다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톰슨은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의 비전하량이 매우 큰 걸로 봐서는 전자의 질량은 수소의 질량보다 매우 작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원자는 음전하의 양과 양전하의 양이 같아서 중성이죠. 가장 작은 원자인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전하의 비전하량이 매우 크다는 뜻은 전하량에 비해 질량이 매우 작다는 얘기죠. 그래야 비전하량이 커지니까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양전하의 비전하량이 작겠죠. 그 말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양전하가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소의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를 확장해서 생각하면 원자는 대부분의 질량을 양전하가 차지하고 있으며 중성이 되기 위해 질량이 매우 작은 전자들이 박혀있는 형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 것이죠. 톰슨은 이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원자의 구조는 푸딩에 박혀있는 건포도 알갱이와 같이 전자가 분포한다 라는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되었답니다. 푸딩이라고 하니까 얼른 느낌이 안 오는데요. 수박 모형이라고 생각해볼까요? 빨간 과육이 양전하 덩어리고 거기에 수박씨처럼 전자가 박혀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는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양성자 덩어리에 전자가 알알이 박혀 있는 구조라는 푸딩 모델을 주장한 것입니다. 러더퍼드는 이 원자 모형이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양전하끼리는 밀어내므로 원자들이 모인 곳에 알파 입자 양전하를 쏘면 서로 밀어내면서 알파 입자의 궤적이 살짝 바뀔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죠. 그런데 궤적이 급격히 바뀔 뿐 아니라 심지어 뒤로 되튀는 알파 입자도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양전하는 원자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핵이라는 형태로 중심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알파 입자와 정면 충돌하면 서로 반발한 거 아닐까? 그럼 전자들은 그 주위에 흩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냥 있으면 양전하와 음전하의 쿨롱의 힘 때문에 서로 끌어당겨질 테니 이 쿨롱 힘을 구심력으로 전자는 양전하 주위를 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태양계 모델을 제시하게 된 것이죠. 이 태양계 모델은 미시적인 원자 구조와 거시적인 태양계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인 가설이었는데요. 전자가 가속운동, 원운동도 가속운동이죠.
가속 운동을 할 때는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면서 에너지를 내뿜기 때문에 전자의 속력이 느려진다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속력이 느려지면 구심력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쿨롱임은 일정하니까 점점 양전하 쪽으로 딸려가는 거죠. 그럼 전자와 양성자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걸로 봐서 태양계 모델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는 또 나중에 보어 모델이라는 것으로 극복이 되지만 보어 모델도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물질파 개념이 도입되고 나중에는 양자역학으로 넘어가서 전자는 확률적으로 분포한다는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하게 된 것이죠.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어쨌든 톰슨은 음극선에서 나오는 이 전하를 띤 미립자의 비전하량을 측정했으며 이 미립자가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톰슨의 연구실에서는 전하에 대한 실험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톰슨의 제자인 H.A. 윌슨은 작은 물방울들의 전하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 실험에는 또 다른 제자인 C.T. 윌슨이 만든 구름 상자를 이용했는데요. 윌슨이라는 이름이 꽤 흔하네요. 이 구름 상자는 상자 안의 공기를 급격히 팽창시켜서 수증기를 응결하여 구름을 만드는 장치인 것이죠. 이 장치는 물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명이라서 나중에 C.T. 윌슨은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 장치로 상자 안에 만들어진 구름에 X선을 조이면 물방울들이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 대전된 물방울이 중력을 받으면서 낙하하는 속력을 측정해 본 것이죠. 이때 상자 안에 두 금속판을 평행하게 놓고 전기장을 걸어주면 대전된 물방울은 금속판 사이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전기력을 받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 더 빠르게 운동할 뿐 아니라 위로 운동하거나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정지 상태라면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할 것이므로 물방울의 전하량을 계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실험하는 동안 물방울이 증발하기 때문에 질량의 변화가 심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같은 조건에서도 들쭉날쭉한 실험 데이터가 얻어져 일관된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밀리컨은 이 실험을 재현하면서 물 대신에 기름을 사용해서 증발을 막고 X선 대신에 라듐 화합물을 이용해서 방사선으로 대전시키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 수십 개의 기름방울들에 대해 대전된 전하량들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요. 측정된 값들이 모두 어떤 값, 즉 1.5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의 정수배가 되더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결국 음극에서 뿜어져 나온 미립자들이 전하를 띠고 있고 이 미립자들이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면 미립자들이 한 개씩, 두 개씩 옮겨 다닐 때마다 전하량의 크기가 변화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실험에서 구한 1.5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라는 전하량이 미립자 한 개의 전하량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즉, 미립자 한 개의 전하량을 기준으로 다른 전하량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알려진 가장 정확한 값은 이와 같습니다. 보통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 정도의 정밀도를 갖는 값으로 쓰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밀리칸이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 이 미립자, 즉 전자의 전하량을 알아냈으므로 톰슨의 비전하량 실험값을 통해 전자의 질량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에 대한 과학사적 의의는 이 정도로 살펴보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밀리칸의 실험 컨셉에 대한 이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와 같이 뿜어진 기름방울이 두 평행판 전극 사이에서 천천히 낙하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공기 저항이 없다면 자유낙하겠지만 낙하하던 기름방울은 공기 저항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종단 속도에 도달합니다. 물체가 공기 중에서 낙하할 때 공기의 저항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속력에 비례하거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죠. 그러므로 낙하하는 물체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저항력도 커져서 어떤 속력에 도달하면 등속으로 낙하하게 됩니다. 이 속도를 종단 속도 또는
종단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1차원 운동이므로 방향을 알고 있으면 속도와 속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공기 중에서 부유하는 먼지처럼 천천히 낙하하는 물체라든지 끈적한 기름 속에 빠진 물체 같은 경우 낙하 속력에 비례해서 저항력을 받지만 금방 종단 속력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우리 실험에서의 기름방울의 경우 수백 분의 1초면 종단 속력에 도달합니다. 반면에 충분히 빠르게 낙하하는 물체들, 예를 들어 야구공이나 스카이다이버 같은 경우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게 되는데요. 공기에 노출되는 단면적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스카이다이버의 경우 몸을 활짝 펼쳐서 단면적을 크게 하면 공기 저항을 더 크게 받게 되어 200km/h 정도의 종단 속도를 갖게 되면 더 빨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이 속력으로 지면에 닿을 수는 없겠죠? 낙하산을 펴면 단면적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종단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안전한 착지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기름방울의 경우는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순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F는 KV의 끌림 힘, 드랙 폴스를 받습니다. 여기서 K는 물체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낙하하는 주변 물질이 공기냐, 물이냐, 기름이냐 하는 매질의 종류와 끈적끈적함에 의존하는 상수입니다. 다양한 매질에 퐁당퐁당 빠뜨려가면서 실험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값이죠. 종단 속도를 VF라고 한다면 등속으로 낙하하고 있을 때는 중력과 끌림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므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실험과 같이 극판에 전기장 E를 걸어주면 기름방울의 전하량을 Q라고 할 때 전기장의 방향을 따라 F는 Q이라는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전기력을 위쪽으로 작용시켜서 기름방울을 위로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전기력을 받으면서 기름방울이 위쪽의 종단 속도로 운동하게 될 텐데 위쪽 방향의 종단 속도, 상승 속도 VR이라고 할게요. 이 상승 속도에 대한 끌림힘 KVR을 아래쪽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장이 걸려있는 상태에서의 힘의 평형식은 이와 같이 쓸 수 있네요. 이 두 식을 K를 이용해서 Q에 대해 정리하면 이와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식이 좀 번잡한데 차근차근 대입해서 정리하면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이때 두 극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극판에 걸어준 전압을 V라고 하면 E는 D분의 V이므로 식은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식이 간단해졌네요. 극판 사이의 거리 D와 극판에 걸어준 전압 V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값이고 G는 중력 가속도니까 알려진 상수죠. 그렇다면 전기장 없이 낙하하는 종단 속도 VF와 전기장 걸어졌을 때의 상승 속도 VR을 측정하면 기름방울의 전하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방울의 질량 M입니다. 이 질량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것이죠. 기름방울은 구슬 모양일 것이므로 반지름만 알 수 있다면 기름의 밀도와 최적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구할 수도 있을 것도 같네요. 둥둥 떠있는 입자를 촬영해서 크기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스토크스 법칙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근사적으로 결정하려고 해요. 스토크스 법칙은 유체에서 운동하는 구슬 모양의 물체가 받는 마찰력에 대한 식인데요. 내용이 일반 물리 수준을 넘어가므로 결과만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F는 마찰력인데요. 유체에서 운동할 때의 마찰력은 점성 저항력이라고 합니다. 반지름 R인 구형의 물체가 점도 에타인 유체에서 속력 V로 운동할 때 받는 힘인 것이죠. 반지름이 클수록 유체가 끈적거릴수록 속력이 빠를수록 저항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수영장에서 물장구만 천천히 또 빠르게 쳐봐도 발에 느껴지는 힘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끌림힘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등속 낙하할 때 알짜힘이 0인 관계를 mg는 KVF라고 썼잖아요. 이 KVF를 더 정확하게 쓴 것이 스토크스 법칙인 것이죠.
그렇다면 기름방울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것과 이 스토크스 법칙에 따른 점성 저항력을 각해 놓고 정리하면 R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대입하면 어렵지 않아요. 결국 식은 좀 번잡하지만 우리가 측정한 VF와 주어진 상수들을 이용하면 반지름 R을 결정할 수 있게 되네요. 여기서 점도 에타는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지는 값인데요. 역시 번잡한 공식이네요. 이런 식으로 공기의 점도를 결정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실험했을 때의 온도가 상온인 27도씨쯤이라면 T는 300.15켈빈을 대입해서 점도는 이와 같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실험 분석에는 이 값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물리량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실험식을 구해보도록 할까요? Q의 식에 있는 질량 M 공식에 R을 세제곱해서 넣은 후에 정리해봅니다. 그리고 이 M식을 다시 Q의 식에 넣는 것이죠. 약분할 것은 약분해서 정리하고 나머지는 제곱근 안에 넣어서 정리하면 식은 번잡하게 생겼지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리량과 주어진 상수값들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이 식에 있는 물리량을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T는 두 전극 사이의 거리죠. 우리가 측정해야 하는 값입니다. 물론 단위는 미터로 환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V는 두 전극 사이에 걸어주는 전위차죠. 우리가 측정해야 하는 값이죠. 단위는 볼트입니다. 에타는 공기의 점도죠. 단위는 파스칼 세크입니다. 우리는 일단 앞에서 계산해둔 27도의 건조 공기값을 쓰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이 실험할 때의 조건에 따른 온도를 알고 있다면 다시 계산해보면 됩니다. G는 중력 가속도이므로 9.80m/s 제곱을 대입합니다. 로는 기름의 밀도죠. 우리가 실험에 사용하는 기름은 미네랄 오일인데요. 로는 886kg/, 세제곱미터를 사용합니다. 교광사가 제시하는 값이 있다면 그걸 쓰시면 돼요. VF는 기름방울이 자유낙하할 때의 종단 속력이죠. 우리가 측정해야 하는 값이죠. 단위는 m/s입니다. VR은 전기장을 따라서 기름방울이 상승할 때의 종단 속력이죠. 역시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알아내면 되고 단위는 m/s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간략하게 기름방울의 전하량을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봤네요. 기본적으로 mg는 q이라는 공식으로 q는 2분의 mg는 v분의 mgd와 같이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 기름방울이 너무 작아서 m을 결정하기 위한 복잡한 공식이 많이 동원되었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주세계과학에서 제작한 밀리칸 기름방울 실험장치의 구조와 사용 방법, 그리고 실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